명절날이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모든 제사를 지내게 된 날이었다. 아침부터 분주했다. 기름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나는 묵묵히 전을 부치고 탕국을 끓였다고다. 20해가 넘도록 내 몸에 각인된 일과였다. 명절은 언제나 그랬다. 1년에 2번 내 존재는 오직 이 제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만 같았다. 여보나 할 말이 있는데. 오후 늦게 제사를 모두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내게 남편이 다가왔다. 평소와 달리 왠지 모르게 딱딱한 그의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쉰이 다 된 나이에도 그의 얼굴은 여전히 잘생겼고 사람들은 늘 그를 부러워했다. 그의 곁에 있는 나를 보며 참 복도 많다고들 했다. 나는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다. 속사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 말이다. 설거지 끝나고 얘기해요. 그릇이 산더미 같아서. 지금 잠깐만. 내 팔을 잡고 거실로 이끄는 그의 손길은 낯설 만큼 단호했다. 명절이면 늘 시끄럽던 거실은 다들 각자의 방에 들어가거나 잠이 들어 조용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재방송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다. 남편은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나는 마른 행주로 물기를 닦던 손을 멈추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이 자리에 이렇게 단둘이 앉아본 게 언제였을까? 결혼 초기에는 종종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라는 건 필요에 의해서만 오가는 일이 되었다. 그마저도 거의 없었다. 이혼하고 싶어.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이리라. 하지만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속으로 드디어라는 말이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다. 내 속에서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터져 나온 듯 시원하기까지 했다. 왜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평온해서 나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나는 진심으로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 혹시 외도를 했나, 사업에 문제가 생겼나,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짐작만 하던 모든 의심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더 이상 너랑은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우리 서로 솔직해지자. 넌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도 널 아내로 생각하지 않은 지 오래잖아. 그의 말은 칼날 같았다. 하지만 그 칼날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둘 사이의 텅 빈 공간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정확히 내가 느끼고 있던 바를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부부라는 이름만 남겨둔 채 각자의 섬에 고립되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내 대답에 남편은 오히려 당황한 눈치였다. 그는 내가 울거나 화를 내거나 적어도 왜 그러냐며 매달릴 것이라 기대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내 얼굴에는 놀라움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허무함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한 줄기 희망 같은 것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래, 당신 원하는 대로 해. 얼씨구나 좋다. 도장 찍어줄게. 내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을 때 남편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가 준비한 시나리오는 아마 내가 이혼을 거부하고 매달리는 것이었을 테다. 하지만 나는 그의 대본을 완전히 무시했다. 나는 더 이상 그 대본 안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날 아침은 제법 쌀쌀한 가을 공기로 시작되었다. 명절 아침 특유의 고요함과 함께 나는 제일 먼저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 쌀을 씻고 밥솥에 앉혔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다. 밖은 고요했고 집 안은 더 고요했다. 남편과 두 아이들은 아직 꿈나라에 있을 시간이었다. 나는 익숙한 동작으로 제사상에 올릴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남들은 명절을 핑계로 가족끼리 모여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하지만 우리 집의 명절은 언제나 그랬다. 모든 것이 각자의 자리에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텅 빈 공간이 가득했다. 남편은 제사를 지내고 나면 곧바로 서재에 들어가거나 TV를 보며 핸드폰만 들여다보았다. 아들 민재는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느라 바빴고 딸 지미는 친구들과 명절 여행을 떠났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이 집을 지키는 한 명의 관리인처럼 느껴졌다. 명절 음식 준비는 내게 일종의 수행급과도 같았다. 전 부치고 나물을 볶고 탕국을 끓이는 동안 나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냥 몸이 움직이는 대로 수십 년간 반복해온 동작에 내 모든 것을 맡겼다. 그렇게 나는 현실에서 도망쳤다.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행위는 내게 잠시나마 살아있다는 착각을 주었다. 오전 9시가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엄마 좋은 아침, 벌써 음식 다 하셨어요. 딸 지민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활기찼지만 그 안에는 늘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줄 뿐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홀로 보냈는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아이들은 원래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법이니까. 나는 싱크대 앞에서 전 부치던 손을 멈추고 희미하게 웃어주었다. 아니, 아직 멀었어. 너희는 늦게 일어났구나. 그때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다. 넥타이를 맨 채로 말이다. 그는 명절에도 회사에 일이 있다며 한두 시간 후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의 눈은 나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마치 내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나는 익숙했다. 이런 일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으니까. 여보, 제사 시간 맞춰서 돌아올 거지? 응, 신경 쓰지 말고 있어. 그는 형식적인 대답을 남기고 현관문을 나섰다. 나는 그가 왜 그렇게 급히 집을 나서는지 궁금하지 않았다. 궁금해할 힘도 없었고 설령 그 이유를 안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전 내내 음식 준비에 몰두했고 점심은 아이들과 셋이서 대충 차려 먹었다. 남편은 오후 늦게서야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흥분과 죄책감이 뒤섞여 보였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모든 정리가 끝난 후 그는 내게 다가와 이혼을 요구했다. 명절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날 우리 부부의 관계는 완벽하게 끝이 났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이 조금도 슬프지 않았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던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았다. 남들은 명절에 이혼이라니 미친 짓이라며 혀를 찰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흔해 빠진 빨간 도장이 지난 20년 동안 짓눌러 왔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는 해방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명절이 끝난 다음 날 남편은 말없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내 이름 석자 옆에 선명하게 도장을 찍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나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나의 지난 결혼 생활은 완벽하게 포장된 선물 상자와 같았다. 겉으로는 번지르르 했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남편은 밖에서는 능력 있는 사업가였고 안에서는 무심한 가장이었다. 그는 늘 바빴고 그 바쁜 일상 속에서 나는 언제나 뒷전이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회사와 성공뿐이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릴 때는 엄마의 손길이 필요했지만 사춘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면서 그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다. 그들의 독립은 내게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깊은 고독을 남겼다. 집은 넓고 깨끗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이 집의 살림을 책임지는 가사 도우미였고 아이들의 안부를 챙기는 비서였으며 남편의 일정을 관리하는 조수였다. 아내로서의 나, 엄마로서의 나, 그 모든 역할 속에서 정작 나라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가장치 견디기 위해 힘들었던 것은 밤이었다. 넓은 침대에서 홀로 잠드는 시간 옆자리는 늘 비어 있었다. 남편은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설령 일찍 들어와도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 살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각자의 섬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다. 침묵은 우리의 가장 흔한 대화 방식이었고 그 침묵은 나를 서서히 질식시켰다. 나는 거울을 보며 종종 생각했다. 이게 정말 내 모습일까? 거울 속에 나는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였다. 희미하게 웃고 있었지만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서 존재할 뿐이었다. 이혼 후 나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했다. 조그마한 공방을 차려 내가 좋아하는 도자기와 수공 예품을 만들기로 했다. 남편은 내가 차린 공방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취미생활 하려고 공방을 차린 거야. 그냥 집에서 쉬지 그래. 그는 내 꿈을 취미 정도로 치부했다. 하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이 공방은 내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나는 낡은 상가 건물의 한 구석에 자그마한 공방을 꾸몄다. 공방 문을 열고 들어서면 흙 냄새와 나무 냄새가 섞여 나를 반겼다. 그 냄새는 나에게 낯설면서도 익숙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찾아주는 듯한 기분이 들게 했다. 공방을 운영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손님은 거의 없었고 나는 하루 대부분을 텅 빈 공간에서 혼자 보냈다. 하지만 나는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이 고요한 시간이 좋았다.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나로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 흙을 빚고 유약을 바르고 가마에 넣는 모든 과정이 나에게는 치유의 시간이었다. 어느 날 오후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던 날이었다. 공방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중년의 나이 단정한 차림새에 안경을 쓴 그는 조용히 공방 안을 둘러보았다. 나는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그는 내가 만든 작은 컵들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사장님, 이 컵 직접 만드신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차분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마음에 드세요? 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컵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슬픔이 느껴졌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나와 비슷한 외로움을 읽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컵을 하나 사들고 조용히 공방을 나섰다. 텅 빈 공방에는 그가 남긴 옅은 온기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생각했다. 나에게도 드디어 나만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일까? 그날 이후 그 남자는 가끔씩 내 공방을 찾아왔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혹은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는 오후에 그는 늘 조용했다. 공방의 흙 냄새와 나무 냄새를 음미하는 듯이 천천히 작품들을 둘러보고는 이내 마음에 드는 작은 소품 하나를 골라 계산했다. 대화는 많지 않았다. 몇 마디의 인사를 주고받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나는 그의 조용함이 좋았다. 그 침묵 속에는 나의 침묵과 닮은 외로움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를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무슨 사연이 있을까? 나처럼 이혼을 한 사람일까? 아니면 혼자 된 지 오래된 사람일까? 짐작만 할 뿐 나는 감히 그의 사생활을 캐물을 용기가 없었다. 그리고 그는 내게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서로의 상처를 함부로 들추지 않는 예의가 우리 사이에 존재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공방에 머물렀다. 그는 내가 작업 중이던 도자기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흙으로 빚은 형태가 아직 완전히 굳지 않아 부드러운 곡선을 띠고 있었다. 아름답네요.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 그의 칭찬에 나는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서요. 완성된 것보다 어쩌면 지금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덧칠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우니까요. 그의 말은 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아내와 엄마라는 틀 안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덧칠해 왔던가. 그의 말처럼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날 이후로 나는 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그는 조그만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나무를 다듬고 깎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흙으로 무언가를 빚어내는 나와 나무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는 왠지 모르게 닮아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사장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어느 날 오후 민준 씨가 내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공방 맞은편 작은 카페에서 사온 따뜻한 아메리카노였다. 컵을 받아든 내 손이 조금 떨렸다. 누군가에게 받는 따뜻한 관심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내게 이런 사소한 배려를 해준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내가 당연히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이었다. 우리는 공방 한쪽에 놓인 낡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묵묵히 커피를 마시다가 민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아내와 사별했습니다. 5년 정도 됐네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읽었다.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혼자 감당하며 살아왔을 것이다. 나는 그의 슬픔에 깊이 공감했다. 사별과 이혼은 다르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가 남기는 상실감은 본질적으로 같을 것이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가 미안한 듯 말을 흐렸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내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해방감을 느꼈다. 그동안 나는 이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가. 남편이 주도한 이혼이었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죄책감을 느꼈었다. 하지만 민준 씨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 있었다. 그는 나를 비난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을 것 같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줄 것 같았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민준 씨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의 미소는 억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처럼 따뜻했다. 그 미소에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 사이에 놓인 커피잔에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의 커피는 내게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위로 그 자체였다. 나는 이 작은 공방에서 외롭고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에게 닿는 기적 같은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다. 민준 씨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내 삶은 조금씩 색을 되찾기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공방 테이블에 마주 앉아 커피만 마시지 않았다. 가끔은 공방 문을 일찍 닫고 근처 작은 공원을 함께 걸었다. 울긋불긋 단풍이 물든 길을 걸으며 우리는 서로의 지나온 삶에 대해 조금씩 더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목공소를 운영하며 홀로 두 딸을 키웠다고 했다. 아내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절망에 빠졌다고 말했다. 아내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어린 딸들을 보며 겨우 삶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했다. 그의 담담한 목소리 속에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한 남자의 외로움이 깊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했다. 나에게는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었지만
그 또한 내 삶의 빈자리를 채워주지는 못했으니 말이다. 나는 그에게 나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텅 비어 있었던 나의 삶에 대해. 남편은 항상 바빴고 아이들은 독립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나는 그저 20년 동안 텅 빈 집을 지키는 외로운 존재였다고. 민준 씨는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는 나를 동정하거나 섣불리 위로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내 말을 경청하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의 침묵은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따뜻했다. 저도 사장님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너무 두렵고 외로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시간이 저만의 치유 시간이 되더군요. 나무를 깎고 다듬으면서 제 마음속의 상처도 함께 다듬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도자기를 만들며 나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고 그는 나무를 깎으며 자신을 치유하고 있었다.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삶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내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오늘 저녁 제가 만든 나무 접시에 사장님이 만드신 도자기 그릇을 올려서 식사하는 건 어떨까요? 나는 그의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남편과의 식사는 늘 형식적이었고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민준 씨와의 식사는 다를 것 같았다. 그의 목공소는 공방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목공소와는 나무 냄새로 가득했고 그곳에는 그가 직접 만든 가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는 능숙한 솜씨로 요리를 시작했다. 나는 그가 요리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그가 차린 저녁 식사는 소박했지만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보다 맛있었다. 그가 깎은 나무 접시 위에 내가 빚은 도자기 그릇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작품 위에 음식을 담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민준 씨의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혼 후 나는 오직 공방 운영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그 외에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글쎄요, 생각나는 게 없네요. 저는 그저 평생 남이 짜놓은 틀 안에서만 살아왔거든요. 이제는 사장님만의 틀을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나를 향한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민준 씨가 내게 단순한 친구 이상의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는 내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텅 빈 마음속에 민준 씨라는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민준 씨와의 관계는 조용하지만 깊게 뿌리를 내렸다.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빚은 컵에 직접 담은 차를 건넸고 그는 내게 그가 깎은 나무 스푼을 선물했다. 그의 목공소에서 삐걱거리는 의자를 고쳐주고 내 공방에서 깨진 화분을 다시 붙여주며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다. 더 이상 우리는 각자의 섬에 홀로 고립된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서로를 향한 다리가 놓이고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 서로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민준 씨는 내게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주었다. 결혼 생활 동안 나는 남편의 취향 아이들의 의견에 맞춰 살았다. 나에게 무엇이 좋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달랐다. 좋아하시는 음악이 있으세요? 어느 날 그는 라디오를 들으며 내게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글쎄요.
딱히 좋아하는 음악이랄 게 없네요. 그냥 조용한 음악을 주로 듣는 편이에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드릴까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라디오 채널을 돌렸다. 흘러나오는 노래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낡은 팝송이었다. 멜로디는 부드럽고 가사는 애틋했다. 나는 그 노래를 들으며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잊고 살았던 어쩌면 나도 모르게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이 노래는 제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처음 불러줬던 노래이기도 하죠. 그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그 슬픔 속에는 아내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찡했다. 나 역시 잊고 살았던 나의 과거, 나의 젊은 날의 꿈들을 떠올렸다. 나는 그와 함께하면서 비로소 나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한 번은 그가 내게 말했다. 사모님은 참 손재주가 좋으세요. 이 재주를 살려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용기를 얻었다. 나는 공방 한쪽에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라는 원데이 클래스를 열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을까봐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민준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 공방을 홍보해주고 심지어 직접 첫 번째 수강생으로 참여해 주었다. 나는 그가 만든 투박한 도자기 그릇을 보며 활짝 웃었다. 민준 씨는 나무를 더 잘 다루실 줄 알았는데요. 나무는 깎으면 깎을수록 모양이 나오지만 흙은 뭉개면 뭉갤수록 새로운 모양이 나오더군요. 이 점이 참 재밌습니다. 그의 말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는 내가 흙을 만지며 얻는 즐거움을 이해해 주었고 내가 겪었던 실패와 좌절까지도 인정해 주었다. 그는 나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그의 존재는 내게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 이상의 의미였다. 그는 나의 잠재력을 믿어주고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었다.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다. 한방눈이 내리던 날 민준 씨는 내 공방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두 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게 커피를 건넸다. 우리는 문 밖에서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이 눈이 다 녹으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가까워져 있을까요? 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 그럴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에게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민준 씨가 있었다.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나는 그 아픔을 통해 비로소 나만의 진짜 행복을 찾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내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내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당당한 한 여자로서 서고 싶었다. 이제는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우리의 관계는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깊어졌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자 남편이었던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혼 이후 처음이었다. 그는 내게 만나자고 했다. 무슨 일일까 궁금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재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오피스텔과 공방 자리를 정리하고 다시 합치는 게 어떻겠냐는 뻔뻔한 제안을 했다. 애들 엄마가 혼자 사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잖아. 그리고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을 계속 네가 쓰는 것도 그렇고. 나는 그의 말에 기가 막혔다. 그는 내가 이혼 후 얼마나 힘들게 공방을 꾸려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외롭게 지내왔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체면과 재산상의 이득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난 당신과 다시 합칠 생각 없어요. 내 단호한 말에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갑자기 무슨 말이야.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다시 잘 지낼 수 있어.
나도 요즘 외롭고 그의 말은 예전과 똑같았다. 언제나 자신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 나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내 곁에는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민준 씨가 있었으니까. 문제는 아이들이었다. 민준 씨와 내가 함께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딸 지민은 내게 전화를 걸어 언성을 높였다. 엄마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요. 그게 엄마한테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아빠도 혼자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엄마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지민이는 내가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이혼 후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이혼한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자신의 이기적인 감정에만 매달리고 있었다. 지민아, 엄마도 엄마의 삶이 있어. 이제는 엄마도 행복하고 싶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서.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 항상 아빠한테 맞춰주고 우리한테 맞춰주고. 엄마의 행복은 항상 우리 가족이었잖아. 딸의 말에 나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지민이는 내가 행복해 보였던 결혼 생활을 희생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희생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행복을 가족의 틀 안에 가두고 그 틀을 벗어난 나의 행복을 비난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민준 씨를 찾아갔다. 내 마음속에는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남편의 뻔뻔한 제안, 그리고 딸의 날선 비난까지. 민준 씨는 내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맞출 뿐이었다. 그의 따뜻한 눈빛은 나를 진정시켰다. 힘들었죠. 그의 한마디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동안 애써 괜찮은 척 강한 척했던 나의 가면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민준 씨는 나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나는 그 안에서 비로소 온전한 위로를 받았다. 괜찮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사모님의 행복만 생각하세요. 저는 사모님의 모든 것을 응원할 겁니다. 그의 말에 나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결혼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의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나는 민준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 어떤 방해도 우리를 갈라올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그날 밤 깨달았다.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이 세상의 모든 편견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명절이 끝난 뒤 나는 딸을 만났다. 이번에는 더 이상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지민아, 엄마가 지금까지 너희 아빠에게 맞춰주고 너희를 키우며 살아온 건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나 역시 행복해질 권리가 있단다. 딸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날카로운 비난을 쏟아내지는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민준 씨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왔는지, 내 이야기를 듣던 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마도 그녀는 20년 동안 겉으로만 평화로웠던 우리 가족의 모습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엄마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요. 딸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이혼의 아픔을 겪었지만 나는 딸에게서 비로소 용서를 그리고 축복을 받았다. 그 후로 나는 민준 씨와 함께하는 삶을 숨기지 않았다. 우리는 가끔씩 딸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고
딸은 민준 씨의 따뜻하고 진중한 모습에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전 남편은 한동안 나를 다시 찾아왔지만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않았다. 그는 내가 더 이상 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듯했다. 나는 공방 일을 더 활발하게 시작했다. 민준 씨는 내 공방에 들어와 나무로 만든 선반과 작업대를 만들어 주었고, 공방은 한층 더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변했다.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서 흙과 나무를 만지며 하루를 보냈다. 그는 내가 빚은 컵에 직접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려주었고, 나는 그가 깎은 나무 접시에 쿠키를 올려 그에게 건넸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민준 씨의 한마디에 나는 활짝 웃었다. 그의 칭찬은 내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 우리는 매일 저녁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거창한 데이트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데이트보다 행복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어느덧 봄이 찾아왔다.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공방 앞 작은 화단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민준 씨와 함께 그 화단에 씨앗을 뿌렸다. 나는 꽃을 심고 그는 그 꽃들을 지켜줄 작은 나무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다. 우리의 삶은 그 작은 화단처럼 서서히 아름답게 채워지고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아요. 나는 민준 씨에게 말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는 사모님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저는 항상 사모님 곁에서 함께 할 겁니다. 나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늦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찾았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혼이라는 아픔이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명절날 남편이 나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그날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게 찾아온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었다.